영국은 지금 아침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고요. 저는 앤드류 호라고 합니다. 예, 오스테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시장 개발 그리고 규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해상폭력 발전을 구축할 것인가, 어떤 규제가 적용이 되는가, 또 에너지 시스템에 있어서 해상폭력이 어떻게 녹아 들어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정부를 설득을 해서 녹색 에너지로 전환시킬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제가 7년 가까이 근무를 해 왔었었고요. 하지만은 저는 초창기부터 해서 석유, 가스 쪽에서 원래는 근무를 했었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청정 에너지 쪽으로 옮겨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일 자체도 과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대략적으로 오늘 발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잘 보이시죠?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유럽 회사로서 구현을 했었던 이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으로서 저희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이었던 석유, 천연가스 기업이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재생에너지의 대표 주자로 큰 전환을 거둔 바 있습니다. 특히 오프쇼어 쪽에서 많은 발전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왜 기업들이 전환에 참여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민관 파트너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관과 어떻게 협력해서 재생에너지를 구축했는지, 왜 민관의 파트너십이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민관 파트너십의 결과로 저희가 해상폭력과 관련한 놀라운 전환의 여정을 유럽에서 구축을 했습니다. 왜 유럽이 세계 최대 해상폭력 시장이 될 수 있었는지, 또 새로운 신시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발표를 작년에 했었는데 한국의 해상풍력 발전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또 한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소비자들이 여러분 그리고 저 같은 소비자들이 미래 탈탄소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 발표 주제가 있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스테드에 대해서 는 간단하게 지금 설명이 되었는데요. 해상 폭력과 관련해서 아십니까? 이게 좀 완전히 생소하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지 한두 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손을 들고 음소거를 해제하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자, 빨리 용기를 내서 한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 분, 들어보신 분 말씀해 It's 주시면 okay 좋을 것 같은데. because if there's Hello? Can you hear 네, me? 한국말로 하시면 됩니다. 통역이 되니까요. 한국말로 그냥 하시면 돼요. so maybe it's brand new for 아마 everyone. 다들 좀 생소하신 거다라고 제가 그냥 가정을 하고 하면 될까요? 예, 그러면은 오프쇼어 윈드에 대해서 제가 기초부터 잘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오스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 소개하겠는데요. 오스테드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기업입니다. 작년도에 설문조사가 있었었는데요. 저희 회사가 이 조사에서 1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을 받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전 세계 가장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의 오랜 여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스테드는요, 녹색의 독립성 있고 경제성 있는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회사입니다. 오프쇼어 풍력도 하고요. 육상 풍력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바이오 에너지 프로젝트도 덴마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쇼어 윈드에 있어서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그래서 세계 대부분의 풍력 발전 단지를 여러 시장에 걸쳐서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의 가장 큰 최대 시장은 영국입니다. 또 유럽, 미국에 시장을 두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에서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고요. 한국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또 일본 같은 새로운 시장도 현재 개척 중에 있습니다. 저희만의 어떤 그 녹색 에너지의 여정을 보시면은 사실 저희 이름 자체가요. 원래 오스테드가 아니었었습니다. 저희가 동에너지라는 회사였었는데 오스테드로 사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사명 개정이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저희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간단히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어찌됐건 오스테드 같은 이러한 기업들, 즉 과거에는 석유 에너지 업체였었는데 이런 회사들이 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장을 공략을 해서 녹색 에너지를 추진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석유나 가스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것을 오래 하다가 굉장히 역사가 짧은 해상풍력 같은 생소한 시장에 왜 뛰어드냐라는 겁니다. 사실 해상풍력은 2000년대 초반에나 시작이 된 매우 신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1991년도에 첫 번째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소규모로 진행된 프로젝트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석유나 가스 쪽에 있었던 이 오래된 기업이 왜 이렇게 갑자기 클린 에너지로 투입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일단 유럽의 오랜 청정 에너지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매우 오랫동안 기후 변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었고 또한 이것이 에너지 소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가,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기후변화 관련된 정책이 오랫동안 구축이 되면서 이것이 에너지 전환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후 목표가 있죠. 아시다시피 2007년도부터 해서 저희가 기후 목표를 설정을 했었었고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90년대 대비해서 20% 줄이겠다라고 원래 처음에 내놨었었고요. 또한 그럴 뿐 아니라 최종 에너지 수요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겠다라는 것을 2007년도에 이미 내놓은 바 있습니다. 또 에너지 효율 타겟도 BAU 대비 20%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2007년도부터 이런 타겟들이 있었었고요. 2020에 대한 그런 타겟이었었죠. 그래서 이것은 사회 전반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 전반에서 글로벌 워밍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또한 사람들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런 논의들이 출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정부가 이제 타겟을 설정을 하게 되니까 기업들도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규제와 정책들이 있죠. 그래서 사회를 이제 따라가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구현해주지 않게 되면 사실 기업의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우리 제품을 사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분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 타겟이 더더욱 상향 조정이 되었고 강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린 뉴딜에 따라서요. 현재 기후 목표가 55% GHG 감축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2030까지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는 40%였었는데 작년에 55%로 확대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레타 툰버 같은 그 스웨덴의 청소년 운동가들이가 있었었고요. 툰베리 같은 그런 운동가들도 있고 또한 글로벌한 정책도 지금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파리 협약이라든지 이러한 글로벌한 합의들이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도 기후 목표에 대해서 더 강화해야 된다, 더 야심차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강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40%에서 55%로 강화하게 된 것이고요. 2050이 되면 넷제로를 달성하겠다, 기후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목표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시장도 비슷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정책 분야를 보시게 되면 지금 최종 에너지 수요에 있어서 32%를 신재생 에너지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2020에 20%였다가 32%로 확대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보시게 되면 유럽 내에서는 이 변화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희 전신이 동에너지입니다. 이 동에너지가 덴마크 오일 앤 내추럴 가스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스 업체였었고 가스 오일 플랫폼을 구축하던 회사였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석유 천연가스를 우리가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누구도 이것을 이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요. 2017년 훨씬 이전부터 해서 전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초창기부터 해서 저희가 해상풍력 관련해서 관여를 하게 되었고요.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해상풍력 관련된 상업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술이 굉장히 이제 초창기였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오스테드로 새로운 회사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력 변전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 터빈이나 이런 데서 전력을 다 모아가지고 이것을 해안가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여정에 있어서 이 전환의 여정에 있어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은 저희 비즈니스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 회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입니다. 지금 85%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제로 이미션을 2025년까지 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목표를 향해서 잘 나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또 저희를 보게 되면 이 탈탄소를 하게 되었을 때 비즈니스적으로도 굉장히 수익성이 좋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보시면은 오퍼레이팅 프로핏도 이렇게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다 더 국제화되었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전환되면서 단순히 덴마크만 상대하는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한 기업으로 확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환의 여정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이러한 에너지 전환이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국하고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비즈니스 기회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해상풍력과 관련해 가지고 전문 기업인데요. 왜 우리가 해상풍력을 선택했느냐? 사실 재생에너지 기술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육상풍력도 있겠고 태양열도 있겠고 수력도 있겠고 매우 다양한데 왜 우리는 굳이 해상풍력을 선택했을까요? 일단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한 것이 석유가스하고 해상풍력이 비슷한 유사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바다를 무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저희가 해상 설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석유 천연가스 업체로서 많은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해상풍력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을 때 석유가스에서 구축했었던 그러한 스킬과 기술을 그대로 많이 활용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출력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른 재생에너지 대비해서 출력량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즉 육상에 있는 것보다 바다에 있을 때의 풍력 발전량은 훨씬 더 늘릴 수가 있고요. 스페이스도 훨씬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로 할 수가 있고 또한 바람의 품질도 다릅니다. 육상과 해상이 다릅니다. 실제로 바다로 나아가 보면은 풍력 자체가 굉장히 예측 가능하고 일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력 발전에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출력량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육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바람의 품질도 해상 풍력만큼 우수하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은 원가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상 풍력을 하게 될 경우 원가를 크게 절감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훨씬 더 대규모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즉 해상에서는 대규모의 풍력 던지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존 경험들 그리고 또 업계 발전과 관련된 이러한 전문성들을 적용을 해서 원가를 크게 줄이게 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서 경제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차량 한 대 생산하는 거하고 수백만 대를 한꺼번에 생산하는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수백만 대 생산하게 되면 생산 원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똑같은 로직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또 운영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상풍력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이제 시각적으로도 많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육상풍력을 하게 되면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경관을 해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뭐 관광업계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관광지나 아름다운 뭐 농촌 지역에 육상풍력 발전 단지가 구축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가 있는데 먼 바다에다가 하게 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희 회사는 해상풍력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습니다. 다음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rilliant. Thank you. So we talk about a government and industry 예, partnership. 그러면은 민관 파트너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 회사의 여정은 물론 이제 우리 회사의 전략에 따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혼자 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즉 사회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도 전통적인 석유 천연가스 업체였지만 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빨리 변화하는 것이 필요했고요. 이것을 위해서 특히 정부와의 협력이 매우나 중요했습니다. 이 탈탄소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특히 해상풍력이 유럽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또 다른 나라에서도 해상풍력을 통해서 탈탄소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민관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 여러분 아마 이거 많이 전에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삼각형이 나와 있는데요. 에너지 트라일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크게 에너지에 있어서는 세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맨 위쪽에 보시게 되면 소비자로서 일단 불을 켜게 되면 불이 계속 켜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불을 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공급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항상 에너지 공급, 전력에 대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력이나 태양력 같은 경우에 항상 일조량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원 같은 경우에 공급 안정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그다음에 오른편에 보시게 되면 저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요금이 너무 비싸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집에 보면은 컴퓨터도 쓰고 등도 켜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에 다 전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력 비용이 너무 비싸면 안 됩니다. 또 왼편에 보면 그러나 석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가스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화석연료를 의존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달성하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왼편의 Z 쪽을 보시게 되면은요. 즉 너무 탈탄소 쪽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공급 안정성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상풍력, 태양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대규모로 구축을 해서 전력이 언제든지 공급될 수 있도록 절대 정전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비용이 너무 높게 발생할 수가 있고 혹은 풍력 발전이 너무 많이 구축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고 자,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래쪽에 X, 빨간색 X를 보면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저렴한 데만 신경을 쓰고 전기요금에만 신경을 쓰고 그리고 화석연료를 안 쓰는 데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태양열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을 간신히 최소량으로만 유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에너지 공급에 불안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란색 Y 쪽에만 집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즉 계속해서 이제 뭐 등도 켤 수가 있고 그러면서 전기요금도 저렴하다.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또 계속 석탄을 써야겠다, 가스를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즉 에너지 트라일레마 이게 사실은 모든 국가에 있어서의 고민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를 다 달성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점에서 민관 파트너십이 중요합니다. 즉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각각 해야 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이 세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공급의 안정성과 관련된 것은 제가 봤을 때 시스템 오퍼레이터의 역할입니다. 즉 개통망을 운영을 하고
뭐 하는 이런 업체들에서 전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자국 내에서 혹은 국제적으로 확보가 되어서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기 요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죠. 전력 시장의 리스크를 줄이고 에너지 시장의 리스크를 줄이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탈탄소와 관련해서는 업계가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산업계가 실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을 적용을 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는 것이죠. 풍력도 해상에서 진행을 하고 뭐 풍력 터빈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산업계입니다. 그래서 업계도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부 쪽을 좀 집중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 정부가 정책을 잘 만드는 게 이 트라이앵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에너지 시장에 있어서의 리스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제가 오스테드에서 근무하기 전에 금융업계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석유, 가스 상품에 대해서 거래를 하고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죠. 근데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크게 급변하죠.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도 그런데요. 지금 보면 전력 가격이 크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한 메가와트당 50파운드에서 뭐 수천 파운드로 변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시장 내의 변동성 때문에 가격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시장 변동성이 잘 컨트롤이 되어야만 전력 비용을 낮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계속해서 활개를 치게 되면 리스크가 올라가게 되고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도 리스크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스크가 높게 되면 이 리스크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투입돼야 되는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프로젝트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를 안정화시키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영국의 사례를 한 가지 설명을 드려서 정부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변동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굉장히 크게 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아주 낮게 갈 수도 있고 높게 갈 수도 있죠. 낮게 가게 될 경우에 소비자 입장에선 좋지만 비즈니스 입장에선 좋지 않습니다.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소비자에게는 나쁘지만 비즈니스에게는 이득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가격이 크게 급변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높이 치솟았다가 확 떨어졌다가 혹은 그리고 또 계속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있는데요. 무엇을 했느냐라고 할 때 일단은 평균 가격을 업계에다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가격 변동을 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계속 그 평균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평균 가격이 유지가 되면은 시장이 굉장히 안정화가 되게 되고 그러면은 향후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많은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게 되면 투자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은행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 프로젝트의 비용이 올해 이 정도가 될 것이고 이것이 이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투자를 받는 데에도 훨씬 더 용이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프로젝트가 되었든지 간에 뭐 풍력 발전소를 구축을 한다. 혹은 도로를 구축한다. 혹은 이제 그 상수도망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한다라고 할 때 사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낸싱 비용 자체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습니다. 즉 정부에서 시장을 안정화시켜주는 방법들을 통해서 다양한 충분히 예측력 있는 시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비즈니스가 원하는 시장이지요.
그리고 또 정부가 산업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 목표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2007년도 이후부터 다시 말해서 지난 14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2020 예를 들어서 2030 목표를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지가 정확하다면 명확하다면 투자자들이 당연하게 유인을 갖고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이 분명 조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안정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점입니다. 즉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였다면 그래서 탈탄소화를 추진한다면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다면 투자자들이 당연하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 투자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면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다면 투자자 유인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라고 할 경우 뭔가 좀 새로운 개념이긴 하죠. 그렇지만 전기차를 향후 10년, 20년,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정부 목표를 통해서 반영이 된다면 지속적인 투자가 전기차 부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단가도 낮출 수 있을 것이고 신규 공장을 설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재생에너지를 원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2030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효율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환 과정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 정책적인 틀도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또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담당자 한 명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여러 다양한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바람직하고 단순화된 안정적인 정책을 마련했다면 우리는 민간 산업으로서 규모 확대를 할 수 있고 혁신과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1차 처음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경우 우리 기술의 규모도 바뀌었습니다. 1991년 처음 시작하였을 당시만 하더라도 덴마크에서 11개 그래서 5메가와트급의 윈드 터빈을 건설했는데 이제 영국에서는 174개의 윈드 터빈 1.4기가와트 규모의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터빈이 과거 전체 91년도에 건설되었던 단지와 맞먹는 용량을 생성한 것입니다. 이 기술 자체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보다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 단지, 예를 들어서 배치도를 개선한다거나 전력 시스템을 개선한다거나 새로운 터빈을 해상에 건설하는 그 과정 자체가 보다 향상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험하긴 합니다. 해상에서 작업하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만 그만큼 경험도 축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소는 산업화입니다. 해상 풍력을 오랫동안 원해왔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IT, 협력자들도 있고 또 장기 재무투자자들도 있습니다. 많은 공급자들도 있기 때문에 경쟁도 증대되고 경쟁이 증대되면서 가격도 낮아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슬라이드 하단에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윈드 터빈이 크기도 오랫동안 시간 지남에 따라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한국에 이 지금 보시는 게 월미도 테마파크인데요. 그 높이는 115m 정도 됩니다. 런던의 위버필 같은 경우에는 한 개 터빈을 건설하는데 그 높이가 150m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50개에 달하는 이러한 풍력 발전기들이 해상에 있는 것입니다. 로터가 160
국경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월미도 테마파크보다도 훨씬 큰 단지입니다. 월미도에 가셔서 이렇게 놀이기구를 보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느 정도 규모의 풍력발전단지가 현재 해상 지역에서 건설되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크기가 매우 중요한 것이 결국 경제 규모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비용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2012년도 167 유로 메가와트 시당 비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비용이었습니다만 이제는 56유로로 메가와트 시당 기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책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정책이 있고 또 기업들이 산업화하고 규모화할 수 있다면 혁신화할 수 있다면 비용은 줄어들게 됩니다. 사회에 대한 전체 비용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단가에 비해서 훨씬 더 석탄뿐만 아니라 가스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는 가스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원만을 활용하여서 충분히 발전이 가능합니다. 해상 풍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발전 단가가 육상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따라서 해상 풍력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상황인데 2009년도만 하더라도 86메가와트 정도였습니다. 전체 유럽 전역이었죠. 이제는 22기가와트 수준으로 10년 만에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장 규모 자체, 단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3.5기가와트 정도를 1년 기준으로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풍력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상 풍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민관의 파트너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부의 강력한 의지 덕분에 민간 부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지금 몇 개가 있는데요. 한 개는 해상풍력의 설치 비용에 관한 질문이라서 이거는 지금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머지 하나는 발표가 끝난 다음에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일단 해상풍력의 설치 비용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해상풍력의 설치 비용이 육상풍력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설명을 하실 때 해상풍력이 규모 면에서 굉장히 경제적이라고 하셨고, 아까 보여주신 그래프에서도 2019년 이미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의 발전 단가 비용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발전량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eah. So 네. in order to the project economics, you can do 프로젝트 경제적인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 비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것입니다. 해상 풍력을 통해서 더 많은 에너지 생산량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두 가지를 모두 다 했기 때문에 단가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 소재, 예를 들어서 철강 사용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재 사용도 줄이면서 자본 비용, 다시 말해서 설비 단가 자체가 줄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해상 쪽의 풍력 자원이 너무나도 훌륭하기 때문에 블레이드도 훨씬 더 크게 건설할 수 있고 더 많은 풍력 자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에 신규 모델 같은 경우에는 14메가와트급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육상의 경우에는 2메가와트, 3메가와트 정도까지만 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적용되는 기술의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또 프로젝트 경제적인 측면도 향상시켰습니다. 생산량을 증대시켰기 때문에 단가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들이 있긴 한데요. 이거는 다 약간 유사한 그 부분들이 있는 거라서 발표가 끝난 다음에 다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ure.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I've explained a little bit about 그래서 Darwin journey. 해상풍력 발전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술 비용을 지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전략이 있습니다.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유럽 집행위원회가 유럽의 국제 정부의 역할을 하는 이 시기에서는 and 300 gigawatts 2030년까지 by 2050. 60메가와트 그리고 So you can see it's quite ambitious to 300메가와트까지 put this target out here. But 풍력 like I was saying, 발전을 증대시키기로
결정을 feel like 하였습니다. we can deliver 굉장히 this kind of 신체 target.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런 Our 목표 industrial 달성이 expertise, 가능하다고 not 보고 just 있습니다. ourselves, but our 산업 friends in the 차원의 other companies 전문성을 that 갖고 do 있기 this as 때문에 well. 우리뿐만 We 아니라 feel 여러 confident that this is a 경쟁 technology 기업들도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that can deliver. And in turn as 이를 가능케 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기관들뿐만 아니라 국가 정부들도 국가 차원에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제가 온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41기가와트를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최대 시장이 영국입니다. 현재로서는 11기가와트의 해상 풍력이 있고 향후 10년 동안 40기가와트까지 활성화하는 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로드맵이 있습니다. 향후 프로젝트와 관련한 로드맵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죠. 덴마크 제 본사가 있는 곳이죠. 10기가와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덴마크 시장 규모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500에서 700만 정도밖에는 없습니다만 영국의 규모는 뭐 10배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가 사실 비중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해상 풍력이 전체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독일도 그렇습니다. 산업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죠. 뿐만 아니라 목표치도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상 풍력과 관련해서 유럽 지역에서는 이 목표가 구축되어 있고 오랫동안 이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유럽의 많은 기업들에게 있어서 다양한 풍력 발전 사업들이 있고 또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북미 지역에서도 여기 좌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대만에서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 프로젝트도 최근 발표하였죠. 서울 근교입니다. 1.6기가와트 규모로 한국에서 진행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장에서 경험을 축적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 시장에서 이 용량을 달성하고 신규 시장에 있어서의 우리 여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1,800만 인구에 많은 청정 에너지를 제공해 줄 수 있을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태 지역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대만에서 최초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대만성은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 최초, 2016년도였나요? 5년 전쯤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미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기지도 설치하였고 또 많은 사업이 현재 파이프라인 전반에 걸쳐서 계속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또 그린 뉴 딜도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한국 정부가 발표를 하였고 또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 풍력과 관련한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탈탄소 여정에 특히 한국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으로서 즉 산업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초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오너십을 갖고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가치가 도출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개발, 시공, 운영 그리고 소유를 전체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지를 찾는 사실 해상 환경도 이런 특성이 다릅니다. 우리가 해저 지역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모래나 암석이 있는지를 보고 어느 정도의 수심이 보고 풍속은 얼마나 빠른지를 봅니다. 이것이 개발 단계에서 다 확인하게 되고 그다음에 시공 사업을 하게 되죠. 여러 협력 업체들, 기술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선박을 가지고 해상으로 나아가서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것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우리가 이 풍력 발전 단지를 운영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명이 그 정도 됩니다. 신규 단지 같은 경우에는 25년 이상일 것입니다. 스마트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풍력 발전 단지의 수명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금 기존의 25년을 능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리스크를 감수를 하면서 우리가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여러 재무 투자자들, FI들이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을 재활용하게 되면서 재투자를 하게 되죠. 그 다음 프로젝트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또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관련해서 최대 규모의 직원, 2,700명 정도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담 해상풍력단지 발전 인원들을 보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지 우리가 하나의 기업으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문성들을 다른 외부 지역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부 레거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투자자인데 레고 회사입니다. 레고가 매우 지속적인 기업이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탄소 중립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레고에 청정 에너지를 제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로서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해상풍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을 보면서 이것이 매우 안정적인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우리에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다른 사회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인구 고령화나 연기금 확대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여타 에너지 기업들, 에너지 개발자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에비드롤라, 스페인 기업이죠. 이온도 있습니다. 독일 기업입니다. 전력시장 참가자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면서 해상풍력 발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다른 재무투자자들, 기금, 펀드들도 있습니다. 또 도미니언이나 일본의 탭코와 같은 전력기업들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스토리 강조하겠습니다. 아까 삼각형을 보여드렸죠. 우리가 정부, 민관 협력이 이루어질 때 이런 탈탄소 그리고 저렴성이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우리가 전가하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탄소화가 달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은 공급의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SO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여러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스템도 이제는 변환하고 있습니다. 보다 유연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가변성 에너지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질문이 있으신지요? 질문은 프리젠테이션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ure. Sure. Thank you.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회 일원으로서 제가 발표를 처음 시작하면서 왜 우리 사업을 바꿨는가, 바로 사회의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 석유가스가 아닌 예를 들어서 석유 사용을 한다면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요구로 인해서 기업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영국에서 소비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지지입니다. 3개월 분기별로 이제 영국 정부가 설문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기술과 관련한 지지 수준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재생에너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가장 높습니다. 86% 지지율, 그 다음 해상풍력이 81%입니다. 등등 여러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지지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항상 대중의 수용도가 높았고 또 기술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사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으로서 사실 여기서는 원자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원자력에 대한 지지도가 40% 정도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안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소비자로서 어떤 특정 에너지원을 원하죠. 더 이상 석탄을 원치 않습니다. 가스도 원치 않습니다. 원자력도
이제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재생에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중의 지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 쪽으로 피드백이 됩니다. 정책안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반영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의 수요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또 사회는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사례인데요. 에너지 니즈 2017년도 파란색 좌편에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 300테라와트 시 에너지를 매년 소비하고 있는데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1300테라와트 시가 가능해져야 될 것입니다. 2030년도 시점에서 다시 말해서 엄청난 에너지 변화가 필요하고 전력화가 필요하고 전동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탈탄소화 곡선이 95%로 나타나고 있는데 즉 우리 경제의 탈탄소화 9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력 소비를 600테라와트 시로 2배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도 5%를 달성하는 게 어렵습니다. 탈탄소 95%까지 달성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 5%를 증가시키려면 600에서 1200이나 1300테라와트 시를 2배 증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아있는 도전 과제입니다. 단순하게 전력으로서만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발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수소의 경우에 이 수전해가 이루어지고 있죠. 파란색 우편으로 표시되어 있는 수전해입니다. 이제 경제가 사실 가스의 기반으로 접근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전동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를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소 에너지를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수소 또는 전기로 구동이 되는 트럭이 필요할 것이고 CCS도 필요할 것이고 또 합성 연료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즉 탄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연료는 아니죠. 이 케로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항공 연료로 사용이 되고 있는 연료입니다. 따라서 이 여정을 감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즉 95%까지 탈탄소화를 달성하는 쉬운 여러 행동들이 있지만 나머지 5%까지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라스트 마일을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가 마지막 5%를 가능케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현재 덴마크 코펜하겐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러 덴마크 기업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코펜하겐으로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나머지 5% 라스트 마일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라고 하는 이 해운 회사이죠. 그리고 SAS라고 하는 스웨덴 항공사, 그리고 코펜하겐 공항, 그리고 선박회사 FDS, GFDS 물류회사와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기업들과 재생 수소를 2030년까지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 재생 수소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항공기를 전력화, 전동화할 수는 없습니다. 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든 것을 전기화하고 전력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수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장도 가능하고 에너지 밀도도 높습니다. 집약도도 높습니다. 제대로만 한다면 가능합니다만 지금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재생 수소 쪽과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기업들과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덴마크 정부와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뒤에는 덴마크 정부가 있습니다. 단순히 향후 10년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10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10년이 아닌 그 이상 2030년 이후 보다 장기적인 20년 이후의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해 주신 강연자분에게 먼저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이 좀 있는데요. 질문을 좀 유사한 질문들을 묶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6시 반까지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좀 많아서 혹시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질의응답은 6시 반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좀 시간이 모자라서 답변을 받지 못한 질문들은 저희가 이메일로 드려서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 조금 강사님께서 답변을 먼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Yeah, sure, absolutely. 예, 물론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나왔던 질문이 이게 조금 질문이 조금 이제 많은데요. 사실 이제 지금 참가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도 해상 풍력을 건설해야 된다는 많은 요구들이 있었고 특히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해상 풍력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설치나 이런 것들이 진전이 되지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궁금한 게 유럽에서는 실제로 해상 풍력 관련한 이제 건설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영국은 물론 덴마크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그 해상 풍력 설치와 관련해서 정부 규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격 거리 그러니까 해상 풍력 발전 기간의 거리 규정이라든가 소음 규정이라든가 이런 규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상 풍력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사실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잖아요. 한국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인천에서 사업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를 오스테드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궁금하고요. 또 해상 풍력을 설치할 때 저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생태계의 파괴와 관련된 그런 우려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해상 풍력이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주파 때문에 돌고래들이 바다를 떠난다든가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상태가 파괴에 대해서 혹시 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상태가 파괴가 일어난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들이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아까는 이제 그 해상 풍력 설치와 관련된 이제 유럽의 규제들을 여쭤봤었는데 해상 풍력을 다 사용하고 나중에 Sure. 철거와 관련된 규제들이 있는지 혹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다 해주시면 감사할 것 Go 같습니다. ahead. 좀 많죠? Okay, so I heard questions about biodiversity. 예, 지금 일단 종다양성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현지 주민과의 충돌 그리고 한국 규제와 관련해서 또 유럽의 규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규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부랑 같이 협력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막 이런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그린 뉴딜이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그린 뉴딜이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은 기후 중립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후 중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새로운 개념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조망을 해보면 특히 한국의 에너지 시장과 그리고 영국을 비교를 해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민영화된 자유화된 시장이 존재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섹터 자체를 워낙에 이제 분리를 시켜서 기업들이 굉장히 경쟁적인 환경에서 경쟁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한국은 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신생 업체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솔루션들을 내놓고 경험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역량 구축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리스크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고 이런 규정들이 조금 시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책과 관련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금융 투자 단계에서부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투자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 보통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한국은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지를 않죠.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제 구축이 되고 나서 오히려 보조금이 지급이 된다든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는 리스크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규제가 좀 시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지 이해 당사자들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지역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저희 영국의 프로세스 또 유럽의 프로세스들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현지 주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는지 특히 이제 케이블이나 이러한 전선들이 매설이 될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누구의 이제 사유지를 지나가야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펀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출을 해도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특히 이제 코로나 같은 현재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있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그런 펀드나 이런 프로그램들 또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들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해서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진출하는 지역에 대해서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바다 생태계 다양성과 관련해서요. 사실은 좀 잘못된 통념들과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 조금 오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돌고래라든지 아니면 풍력 발전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바이브레이션. 맞습니다. 이 건조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소음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것은 당연히 해상 생태계에 나쁜 악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 단계에서 이러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버블넷 같은 이러한 소음을 차단해 줄 수 있고 소음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이용을 하고 소음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돌고래나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연구들을 보게 되면 건설이 끝나게 되면은 돌고래나 이런 생물체들이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운영 단계에 있어서의 그 소음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굴이나 이런 것들의 서식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종다형성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사실상 그 해상 풍력과 관련해서 좀 오해가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민들의 어떤 조업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잘 확인을 해서 조업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풍력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한 후에 철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시기 내에 철거를 다 끝내야 되는지,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지 이런 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Yeah. So 네. we will always submit a decommissioning plan. 철거 계획을 사전에 제출해야 됩니다. 정부와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설치만 하고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치뿐만 아니라 철거 계획도 작성하고 제출해야 됩니다. 모든 장비를 철거하게 됩니다. 윈드 터빈이라든지 이런 기반 설비들을 모두 철거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가? 만약에 인프라가 25년 동안 예를 들어 운영을 하였다. 그래서 새로운 생태계가 만약에 형성된 상황이라면 갑자기 전선이라든지 기반 시설을 한 번에 다 철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이 미치는 생태계적인 영향 조사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명 폐기의 조사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철거는 사실 마지막 옵션입니다. 만약에 풍력 발전 단지를 추가 5년, 10년 더 가동시킬 수 있다면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러한 프로젝트의 활용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이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답변해 주신 내용과 약간 연관해서 추가 질문이 있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특히 주민과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워낙 저희가 풍력 발전 잔지를 새로 건설한다고 할 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이것들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것이 조정이 안 돼서 신규 사업이 실제로 취소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스테드에서 혹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하시니까 주민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경우를 겪은 경험이 있으신지, 그래서 그 주민들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실제로 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걸 좀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eah, definitely.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걸리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기업입니다만 한국에도 사무실을 두고 있고 인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덴마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직접 이 현지인들을 통해서 현지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고 사무소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 환경을 충분하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 지역사회의 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풍력발전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하게 되는데 분명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더 이상 업을 할 수가 없다,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막연한 공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영국의 사례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랫동안 우리가 영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저희가 진출을 했죠. 그리고 영국 북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투자가 저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업이 있었습니다만 어업도 사실 하향 산업이었습니다. 고용과 관련한 문제도 있었는데 우리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죠. 25년 동안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이 계획을 다 알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리스크를 주는 기업이 아니다. 또 이러한 풍력발전단지에 관련된 규정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지역 안에서는 어업이 더 이상 안 된다. 어디에 전선이 매설되고 관련된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풍력발전단지 쪽으로 예를 들어서 셀링을 할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여러 다양한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 단계에서는 모니터링 요원들이 있습니다. 순찰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곳에 어떤 이동을 제한을 시키려는 노력들도 있었고 관련된 일자리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민들과 관련한 조사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그 해당 시장에서 다양한 활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새로운 경험을 축적하게 되면서 인천 상황을 먼저 잘 이해하고 그 주변 지역의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프로세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우려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왔고 또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또 이 강의를 좀 마무리하는 질문을 드리면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이제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약간 언급을 하시긴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풍력 발전 설비를 하시는 사업자로서 한국의 해상 풍력, 그 육상 풍력과 해상 풍력은 모두 포괄해서 풍력 시장에 한국의 풍력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에서 바람이 실제로 어떻게 불고 있는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한국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이런 점들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제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eah, sure. Very good question for Korea. I 네, think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보는 시장 전망은 매우 유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월에 9차 에너지 수급 계획,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체 계획이 대통령이 발표했었던 그린 뉴딜에 더해서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타겟을 가지고 있고 풍력이나 태양력 관련된 목표도 가지고 있고 일부 규제 리스크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원책이 좀 뒤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부분과 관련된 시정 노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래도 이제 여정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바람의 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바람의 질이 좋지 않았다면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 안 했었겠죠.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대만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태풍 시즌이나 이런 쪽이 있고 그래서 기후 조건에 좀 더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될 때 어떻게 풍력 단지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한국의 프로젝트에 이런 것들을 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또 반길 만한 것은 이 전환과 관련된 것입니다. 특히 전환과 관련된 의지가 강하고 정부에서도 또 시민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한국의 의지가 강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의지가 강하다는 게 매우 반갑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의 모토도 보게 되면 이런 녹색 에너지로 구현되는 사회인데요. 그래서 이런 저희의 사명을 가지고 볼 때 한국의 많은 이야기들이 정말 희망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책 지원도 그만큼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정책 지원들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러한 대화를 더 이어나가고 또한 정부의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가 올해 정책에 있어서는 당연히 최우선 과제이겠지만 장기적인 최우선 순위는 지속 가능한 경제 그리고 기후 변화가 분명 최우선 프라이어리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해상 풍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시장 구축을 하는데 저희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